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연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예, 뭐 내용은 둘째치고 이제 마지막이어서 또 반갑기도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교육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큰 틀에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단어는 네, 양말 뒤집기 기억나시나요? 네, 양말 뒤집기.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이제 오창규 선생님 모시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예, 오늘 그 강의의 이제 작은 그 소주제를 세 가지로 좀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교사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서 이 지역 사회와 좀 연계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이제 프로그램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그 국내와 이제 국외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창규 선생님은 그 현재 서울 마포구의 그 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연해법 연구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천 활동을 주로 해오시면서 또 연구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 가셔서 이제 그 직접 그 보시고 또 겪으시고 연구하신 사례가 있어서 오늘도 이제 일본의 사례를 또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국내 고개를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사 선생님 오창규 선생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네. 사단법인 자연해법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창길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그 단재 교육연수원에서 귀한 강의를 마련해 주셔서 강사로 나설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선생님들과 생태전환 교육 국내 사례에 대한 실제, 그 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앞서서 세 분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생태전환 교육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과 좀 뭔가 깊이 있는 고민들이나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부터 해서 한 70분 정도 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선생님들과 또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채팅방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제 발표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시 반이 되더라도 혹시 열의가 있어서 더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또 남아서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PPT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 해주셨듯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을 했고요.
저도 한 21년, 20년 조금 넘는 기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좀 중간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모임들, 교사들 모임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28년 정도 지금도 회비를 내고 있는데 회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사회 쪽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환경교육과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계신 분들은 초등, 중도 선생님들이 아마 다양하게 계실 것 같고요. 또 일반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학교라는 울타리, 그다음에 교육공간이나 울타리의 경험이 같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제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행본들을 여러 번 썼는데요. 아래 이제 표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자연의 번영소는 지금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관련돼서 초등 유아, 초등, 중등 학생들, 교사들 대상으로 실제적인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단행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더 다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나오니까요.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실력이 굉장히 일치월장 하지 않으셨을까. 생태전환 교육, 뭐 기후변화 교육, 기후위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실 수 있었던 집중적으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까 이유진 선생님이나 이재영 교수님이나 다 얘기하셨겠지만 한번 다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45억 년에 지구의 나이에서 76억의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는 90년대 지구온난화라고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 성취권에 그 뭐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극이라든가 남극이 굉장히 더워지면서 해빙되는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도 90년대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태전환,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학교 현장에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던 시기가 됐는데요. 선생님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기후위기라는 또 우리 그 대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과연 시작됐을까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그 혹시 이게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돌리다가 그 제가 눈이 마주치는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초롱 선생님 혹시 들리시나요? 이게 188명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으신 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다 생각하는데 김초롱 선생님 마이크 되세요? 마이크가 안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강기화 선생님은 마이크 되시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너무 잘 들려요. 아, 반갑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언제부터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강기화 선생님 어디로 가셨지? 갑자기. 예. 지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닐까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다. 좋습니다. 예, 맞아요. 몸살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제 설명을 좀 하면서 그럼 질문을 좀 더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때문에 생긴 에너지, 우리가 과다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 강의에서 다 나왔던 얘기 같아서 제가 복습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건데
여기 앞서 자료에 보시면 이 화면에 보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온실가스 농도가 최근에 2018년에 478점 ppm, 최근에 41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147%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최근의 현상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굉장히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몇 번 정도의 이런 대멸종, 지금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 상황을 우리 장문철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같으시기도 하고 왠지 교장 선생님 맞으신가요? 왠지 뒤에 난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장문철 선생님 예. 혹시 대멸종이 어느 정도에 한번 이거 어디로 가셨네요? 그 대멸종이 생겼을까요? 지구에? 예. 이게 아무래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멸종은 현재까지는 5번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6번째 대멸종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6번째 대멸종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혁명부터 원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화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료로 사용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 썩어서 땅 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거치면서 그것이 연료화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힘을 주었는데요. 어떤 힘이냐? 철근 큰 쇳덩어리를 옮길 수 있는 힘,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가 생기거나 철도가 생겨서 그것을 움직이게 한 것은 화목이 아니라 이제는 석탄이나 석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왜 6번째 대멸종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대멸종은 6,500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5번의 대멸종은 저희가 알다시피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었어요. 운석이라든가 화산폭발,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물론 빙하기, 도래가 등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5번 멸종이 됐는데 거의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80% 정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6번째 대멸종은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입니다. 온실가스, 인간의 욕망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온실가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동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산 폭발이라든가 운석 충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시식물의 70%가 또 거시식물의 47%가 연체동물의 46%가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5도시라고 하는데 2도시에까지 올라가고 그 2도시에서 6도시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1750년도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지금으로부터 1950년부터 2020년 70년간의 기후위기에 관련된 히스토리,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좀 이야기로 좀 풀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최시현 선생님 들리시나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최시현 선생님 들리세요? 제 얘기가 안 들리시나 보네. 박덕배 선생님 혹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런던 스모그, 그런 자연 재앙이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박수. 바로 감사합니다. 예, 1950년대 사실은 50년대 이전부터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선생님들이 다 쓰고 계시는데요. 1950년대 런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주변이 좀 뿌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스모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모그 현상은 런던에서 일어났던 현상은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매연이 겨울철에 있는 안개와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연과 안개가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호흡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 12월 4일에 있었던 런던 스모그로 인해서 3주 동안에 무려 4,000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시민이. 아마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4,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뒤에 12,000명이 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는 서양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공해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맺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당황스럽고 일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영국의 유럽의 사회는 1950년대 거의 멘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 그다음에 어떤 산업 시스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그러면 이런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또 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본, 이런 나라들이 1950년대에 바로 6번째 대멸종이 그래서 50년대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피해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개발도상국이라는 우리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공연이라도 매연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있었던 이런 그레이트 스모그, 런던 스모그는 유럽 사회에 크게 대기 문제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아시아로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어떤 사진일까요? 우리 금천고의 김미정 선생님. 혹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제가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처음이라 잘 알지는 못하겠거든요. 예. 이 사진은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우리가 환경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우리 런던 스모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카톡방에, 채팅방에 써주셔도 됩니다. 납중독 이렇게 쓰셨네요. 예, 좋습니다. 바로 우리 수은 중독으로, 메틸 수은 중독으로 일어난 아주 역사의 우리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환경 사건입니다.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메틸수은으로 생긴 환경 오염 사건인데요. 1950년대 구마모토현, 일본의 구마모토현이
후쿠오카에서 신칸센 타면 1시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현인데요. 이 구마모토 현에 우리 그 미나마타시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칫소라는 회사가 메틸수은을 중독을 우리가 일으켜서 메틸수은을 폐수를 방류를 했는데 거기 안에 그 메틸수은이 섞여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치명적이었던 게 메틸수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신경계를 큰 타격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직립보행을 못한다든가 내장이 꼬인다든가 다양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한테 1995년도에 우리교육 출판사에서 나오는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란 이야기로 처음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의 첫 장면은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겁니다. 왜 뛰어오르냐? 어패류, 그 메틸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은 고양이가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인데요. 사람에게도 또 고양이에게도 짐승에게도 어패류에게도 큰 아픔을 줬죠. 그래서 1955년도에 일어났던 미나마타 병은 그때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마모토 대학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원인이 메틸수은이 중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50년 동안 우리가 그 환경 사건들을 그 재판을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피해자들이 2004년에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은 했지만 59년도에 2004년도에 가서야 3만 명의 피해자를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그래서 우리 공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사건입니다. 공해는 중국 시간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공공재가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물이나 공기, 토양이 오염됐을 때 그런 것을 우리는 오염이라는 말보다 공해라는 환경 오염을 공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50년대부터는 일본의 교원들이 공해 교육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모임들이 생기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가 되면서 공해 교육, 공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앞서서 이런 피해들을 겪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미나마타 병에서 발병했던 그 피해자 우에무라 토모코라는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는 이 사진은 유진 스미스라는 우리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찍은 사진인데 이 질병을 통해서 태반성 미나마타병, 그러니까 몸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임신할 때 미나마타병의 그 메틸수은을 오염된 어패류를 먹어서 뱃속에서부터 미나마타병에 걸려서 태어났던 아가씨입니다. 이런 태반성 미나마타병에 걸린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지가 꼬여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 또 기후변화 문제에 접하면서 저는 이 50년대에 이런 물의 오염 또 토양의 오염, 대기의 오염 사건들은 바로 기후변화 문제의 기후위기의 문제의 처음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50년대 사건들을 그래서 제가 약간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이거는 1960년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일본 유학 시절에 받았던 자료인데요. 키타큐시라는 신일본 제철이 본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키타큐시에는 오늘 저희가 기후 위기 문제를 지역사회랑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사회는 7색깔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한다고 해서 폭죽을 날리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아까 런던 스모그와 똑같은 1960년대 일본의 도시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대장균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이런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공장단지에 신일본 제철에 공장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이것을 이 단지 내에서 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생활을 했는데 이 가족들이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시로야마 초등학교의 피해 사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로야마 초등학교는 바로 신일본 제철의 한복판에 있는 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 분진에서 나오는 그 분진가루가 매연에서 나오는 분진가루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책상을 10cm, 20cm 분진이 쌓일 정도로 매연들이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60년대의 시로야마 초등학교의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우스로라든가 우수광거들이 이 맹독성 분진으로 인해서 다 녹아 들어가는 이런 사진이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 우수광거를 가지고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분진이 너무 많이 차이다 보니까 이 우수광거에 다 차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거죠. 우리가 왜 우수가 내리는 파이프들이 교사 근처에 다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로야마 초등학교에 우수광거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직원들과 교사들이 처음으로 점점 더 심각해졌을 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로야마 초등학교는 토바다 구에 있었는데요. 토바다 구의 부녀회와 학부모, 교직원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오늘 기후변화 교육을 받고 있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두 가지의 큰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실험과 조사를 합니다. 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생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보고서도 내놓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녀회와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사들이 힘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은 그분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피해 사항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찾아보는 거와 비슷하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본에서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는 단계인데요. 여기 일본어라서 죄송하지만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라는 바로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시사회를 갖춥니다. 1960년대부터 아주 심각했는데 67년대에 보면 벌써 15회째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세미나를 거쳤고요. 여기 보면 1966년도에 토바다구 부녀회의 그 정기 모임인데요. 기념 강연, 대기 오염과 시민의 건강이라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조사했던 거, 기록했던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일본 사회에서 또 북미나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개교육연구회라는 모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이 교사들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데 첫 번째는 조사를 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는 거, 기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레벨에서 우리 수준에서 기록하고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을 1960년대 중후반부터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타큐슈는 맑은 하늘을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받아도 원상태가 됐는데 이런 노력을 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노력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가 되면서 이런 6번째 대멸종과 관련된 기후변화의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원인들이 있었던 거죠. 1983년에 있었던 울산의 온산 지역에서 있었던 이따이따이병. 이따이따이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따이따이병은 우리나라 말로 아프다 병입니다. 이것은 카드뮴, 우리 일본의 이따이따병, 카드뮴 중독으로 생긴 병의 원인과 같고요. 91년에 있었던 페놀 사태는 두산전자에서 무단으로 그 하천에 상수원에다가 방류를 했던 페놀 때문에 생긴 병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따이따이 병과 미나마타병 또 런던 스모그와 비슷한 양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이따이따이 병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80년 그래서 91년도에 있었던 페놀 오염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환경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구에 YWCA가 집에서 물을 틀었는데 악취가 났다. 뉴스에서 그 당시에 봤던 것들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시민조사단이 행정에서도 나서서 해보니까 바로 낙동강 상수원에 두산전자가 무단으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상수원에다 방류를 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가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공해 문제와 함께 에너지 문제와 같이 2000년대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우리가 화력이나 수력 발전소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원자력, 우리가 1945년도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력 폭탄을 만들었던 이 원자력을 가지고 이제 20세기 중반이 돼서는 발전 산업에 쓰게 되는 건데요. 그 발전 산업을 쓰면서 이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걸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2011년 3월 11일 날 쓰나미가 오면서 원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본 지금 올림픽 문제 이런 것들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쇠락하는 것은 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지적을 합니다. 자, 저희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랑 관련된 다양한 세계사적인 공해 사건과 환경 문제를 제가 보면서 선생님들은 단순히 최근에 3, 4년 동안에 일어났던 경험들을 보니까 1752년 산업혁명 통해서 1950년대부터 벌어졌던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환경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건 어린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아까 우에무라 토모코 양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제자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0년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이재현 교수님도 얘기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최근에 우리 오늘 포스터가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우리 교육의 길을 묻다 그러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는 가디언지에 우리가 2019년에 기후위기란 말을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클라이메이트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2019년 말부터는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이런 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에서는 2019년 말에 올해의 영어 단어로 클라이메이트 브레이크다운, 기후 붕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게 됐나요? 다 얘기 드렸지만 뭐 기후 악당 국가니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굉장히 많이 늦다, 최하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지수 우리 보셨겠지만 대응지수가 61개국 독일의 이런 연구기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53위 정도 꼴찌에서 이렇게 끝에서 몇 번째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산화탄소 매출 배출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도시들하고 이렇게 보면 서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까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된 원인은 대부분이 온실가스 등 인간의 활동에 대한 영향이라고 90%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는 또 뭐를 생각하냐면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면 국가나 기업이 노력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특히 한국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뭐 본인 개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거나 노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19 문제는 우리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원숭이나 박쥐에게 일어났던 전염병들이 우리 인류에게 밀접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 있는 건데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기후변화 문제를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이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상황 이전인데요. 2019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헬레나 노르베라 호지라고 오래된 미래란 라다크에 관련된 책을 쓴 노르웨이의 그 시민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생태 문명 포럼을 하는데요.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이 포럼에 와서 합의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기후위기 상황과 굉장히 2019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이것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전환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제로 에너지 학교를 하겠다. 생태 전환 교육 기반을 하겠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원하겠다. 또 채식 선택권 급식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달에는 교육감들님께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2019년에 있었던 생태 문명사회 서울이라는 선언문의 철학을 근간을 이어나가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를 만들겠다.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실천들을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 포럼 또 청소년들의 이해 목소리들을 들으려고 작년에 여러 가지 포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난 집에 소방교육을 한다고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시급한 기후 문제는 당연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환경교육의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환의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지난 4월 달 지구의 날을 즈음해서 이런 청소년 기후행동이 서한들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어워드도 했어요. 청소년들이. 정부는 안고 없는 찐빵상이다. 국회는 조금 아쉽상이다. 교육청은 기대 이상상이다. 기업은 진짜 왜 이러상이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교육청, 기업들이 함께 학생들에게 대해서 상을 받긴 했지만 약간 주체별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기대 이상은 뭐냐? 교육청의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주체에 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일반 시민으로서 청소년도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채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2020년에 헌법소원을 냈고요. 근데 각하됐죠. 그다음에 2021년에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의 행복권 침해한다 그래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담당 팀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청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각 시도교육청이 경쟁하듯이 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형 초록학교라든가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저도 매년 지금 한 6, 7년째 이런 포럼에 가서 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같이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부터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님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사진이 아마 충청부터 교육청 사진인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이 모여서 초록학교에 대한 캠페인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달 생태전환 교육 포럼이라는 내용으로 이니셔티브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구의 날 발표했던 365 캠페인, 그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100대 과제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아마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자료로 제공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학교 계획 세우실 때 좀 타시도 교육청 거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토목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18조 5천억을 들여서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되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과연 우리가 그린이라는 개념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주체와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 각국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던 사례도 다 어저께 들으셨겠지만 그 지속 가능한 학교에 대한 ESD 프로그램은 영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채식급식 의무화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핀의 졸업유산법,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기후변화 교육 34시간 의무화시키는 문제, 이것은 20년 9월부터 신학교부터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 학교만 교육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내용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생태전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좀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에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좀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이따 토론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후 위기 교육에 대한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32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기후위기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잠깐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올해 계획인데요.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자체 내에서 동아리라든가 그다음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중점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실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13억 정도 들여서 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연계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것들을 충청부터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에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기후위기 환경교육과 관련된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250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30차시에서 20차시 이렇게 좀 뭐 4주, 8주 이렇게 해서 교육을 나가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자연해번 연구소에서 130개 학교를 했고 올해는 250개 학교 중에서 지역사회랑 연계된 학교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0개 학교의 초중고등학교랑 서울시에서 또 인천에서 20개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생태전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담임교사랑 학교의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프로젝트 수업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만약에 학교의 교사들하고 연계가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텐데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자체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었어요. 작년에도. 또 올해도 중점학교가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뭐 성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의 전환, 교육 뭐 환경의 구축, 그다음에 추진 체계 및 협력 기반의 구축이라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모토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재작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했던 거는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 교실,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자연의버트에서는 작년에 이런 포스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차시로 이루어졌는데요. 8회차 기후변화 달라지는 일상, 미세먼지, 폭염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1차시는 기후변화 달라지는 일상. 그래서 문제의식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단계가 청소년들과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 선택권. 바다로 간 플라스틱, 그래서 자원순환의 문제, 먹거리 문제, 생물 다양성, 생태계 파괴를 먼저 환경위기의 영향과 원인을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의 주제로 환경위기의 영향과 원인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5번째, 6번째, 7시간에는 그러면 환경재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녹색 소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그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생태전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없을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출장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8회차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수업 구성들은 뭐 90분짜리 중학교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고 어쨌든 PPT로만 진행되는 것보다는 교구나 실천,
체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카툰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토론 수업을 해보기도 하고요. 해고. 근데 작년에 좀 어려웠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교육청에서도 대면 교육을 조금 유보해 달라 해서 이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비대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영상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에서 8자시까지 영상을 준비했고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학생들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그 질문에 따라서 진행자들이 토론하는 이런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요.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실전 학습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에서 8차 시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잠깐 좀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게 보이시나요? 자료가 보이시죠?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생태전환 교실이라고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뭐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도자용이니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등 자유학년제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8가지 주제로 지도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읽을 거리, 그래서 목표와 가치, 수업의 방향, 활용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차시에서 다뤄야 될 키워드들 정리를 해봤고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다른 선생님들은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시지만 기후변화 달라지는 일상에서 처음 시간에는 뭐 지도안의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같이 읽어야 될 워크시트, 그다음에 뭐 이런 워크시트들, 생각을 읽을 거리 같이 워크시트, 그다음 읽을 거리, 영상을 같이 보는 부분들, 활동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상 토론, 또 최근에 시의성 있는 자료들을 좀 최근에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최근에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공간 개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다음 채식 선택권도 마찬가지로 채식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랑 활동지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밥상에 숨겨진 기후변화, 일반적인 먹거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아까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1초에 소리가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아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소리가 잘 엄청난 에너지를. 들리시나요? 저희가 만든 영상을 선생님들도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더워서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저도 너무 더웠었는데요.
여름이 이렇게 더워지는 건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상해진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 모셨는데요.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위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고 계신 청소년 분들께서 생각보다 바쁘십니다.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또 롤 승급전 같은 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쁘셔서 기후 위기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Greta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Children like me are giving up their education to protest.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To surviv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fuels. But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Lots of solutions are talked about. But what about a solution that is right in front of us? I'll let my friend George explain. There is a magic machine that sucks carbon out of the air, costs very little, and builds itself. It's called a tree. A tree is an example of a natural climate solution. Mangroves, peat bogs, jungles, marshes, seabeds, kelp forests, swamps, coral reefs, they take carbon out of the air and lock it away. Nature is a tool we can use to repair our broken climate. These natural climate solutions could make a massive difference, Pretty cool, right? but only if we also leave fossil fuels in the ground. Here's the crazy part. Right now, we are ignoring them. We spend 1,000 times more on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than on natural-based solutions. Natural climate solutions get just 2% of all the money used on tackling climate breakdown. This is your money. It is your taxes and your savings. Even more crazy, right now where we need nature the most, we're destroying it faster than ever. Up to 200 species are going extinct every single day. Much of the Arctic ice is gone. Most of our wild animals have gone. Much of our soil has gone. So what should we do? 박사님 같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 영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많이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 예. 이러면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많은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 15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9월달에 그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기후 위기 뭐 비상 행동과 같은 그 전 세계적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700만 명이 그 시위에 동참을. 선생님들 잘 보셨나요? 예, 아마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시에 관련된 교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관련된 교구들.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구들. 그래서
자원순환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좀 교구들을 직접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만균 연구사님께서 검색창에다가 이걸 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이야기가? 화면으로 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있다,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교구들을 좀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영상 자료도 썼지만 역시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서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강사 선생님들이 가서 아무래도 PPT나 아까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하면 아이들한테 재미가 없으니까 중학생들이나 중학교 1, 2학년들 보면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해서 같이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위기 문제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나요? 어쩌나요? 어렵다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서정미 선생님 들리세요? 예, 애들이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하나요? 어때요?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마이크 좀 켜시고. 왜 웃기만 하세요? 자, 오순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선생님들이나 교사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지 않나요? 예, 오순자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는 제 얘기가 관심이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는 관심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애들이 입시에 많이 찌들어 있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선생님들은 이번 연수를 신청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박함들 또 이런 관심들이 높아져서 아마 이번 연수에 오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요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제일 위험한 것은 초미세먼지가 작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일반 황사나 그냥 먼지, 미세먼지보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다 보니까 먼지나 유해성 물질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보통 보면 머리카락의 단면의 3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30개 정도를 붙여서 미세먼지를 크기를 알아보는 이런 것들을 지금 1차시 때 같이 해보고요.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카드 게임으로 그래서 1차 시는 설명이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카드 게임들을 준비해서 아까 우리 PPT에서 보여줬던 이런 카드 게임을 가지고 정리학습을 하는데 카드 게임을 만들어 보니까 저희가 만든 건데요. 만들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면서 단순해야 된다. 왜냐하면 게임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배운 것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또 같이 좀 봤으면 하는 게 저희 몇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판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스틱과 관련된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건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점박이 물범이라고 해양생물입니다. 물범 종류인데 얘네들이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형을 가지고 가서 이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그 역할극을 아이들한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점박이 물범 모자 만들어봤어요.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점박이 물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어새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어새도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저어새와 그 물범의 피해들을 좀 알아보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머리끈인데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게 불이나 날개 같은 데나 발 같은 데 끼는 것때 우리 음료수 팩 있잖아요. 그 연결시키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불이 같은 데 끼면은 얘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험해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다가 둘러보는 밴드도 이게 이제 마을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쓰는 소방관 옷에서 나오는 밴드입니다. 이것을 몸에다가 둘러싸서 해양 생물들이 갖는 이런 부담스러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해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크리스틴 조단이라고 알바트로스라고 그래서 우리 해양 생물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서 나이타 들어가서 죽어간 알바트로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대해서 이 체험해보는 알바트로스 인형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니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교구를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옥수수라든가 플라스틱을 준비를 해서 이 알바트로스 부리로 같이 한번 이게 물론 심화된 학습들을 할 때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자료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랑 교사 교육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캠핑 보드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팔차신데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캠페인을 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자료를 공유를 해서 저 설명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잠깐만요. 이거는 집에서 씨앗 키우는 콩나무라는 집시통이라는 우리 활동을 하는 건데요.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들이라든가 집합하는 게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학교에 보내줘서 도토리 씨앗을 같이 키워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간벌재들로 만들어진 통나무들을 2개를 묶어서 도토리를 심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여기에서 한 달이나 이 정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씨앗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참나무, 도토리, 우리 향수나무,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에게 그 마포에 가면 월드컵 공원이 있어요. 거기 아직도 산을 그 복원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보내주면은 이렇게 그 밭에다가 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물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포장 자체도 다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포장이. 그래서 하나씩에 몇 개씩 그린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보이시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 천연 고무입니다. 이 고무가. 그래서 포장할 때도 고무 밴드 3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뚜껑을 열면 그래서 교실에서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도토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같이 이런 거를 해서 학교 하단에 숲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주변에 산지를 복원하는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나무를 심는다 할 때 그래서 이게 나무 도토리가 이렇게 잎을 타고 올라오면 이걸 잘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8차시에 지역에서 아까 갔던 캠페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제로 웨스트 아까 질문 있었는데 우리 포장이 없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우리 소비 생활에 대해서 일반 슈퍼에 가서 조사 활동하는 이런 발표 같은 과제들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 아까 보여드린 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실천들하고 토론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에게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발표 중에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카톡방에 우리 연구사님 계시니까 채팅방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서로 좀 의견 교환할 수 있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질문 받으면 자료를 보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상 배경이 돼가지고 네. 네, 선생님. 그 가상 배경이 약간 겹치다 보니까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죠? 네, 없어졌습니다만. 예, 제가 네네. 지금 지웠습니다. 네네. 아까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 교구 만든 게 잘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진으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되고요. 그 준비하시는 사이에 그 앞에 채팅창에 남기셨던 그 글 중에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앞서서 보여주셨던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만든 그 수업 그 자료, 그 인쇄 자료 그거를 좀 보실 수 있나 여쭤보셨거든요. 혹시 받아볼 수 있는 한 혹시 가지씩 받아볼 수 있는 대답을 해드릴까요? 혹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각 학교에서 저희 지도서랑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서거든요. 150페이지로 140 몇 페이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학생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1에서 4차시, 5에서 8차시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주도부터 강원도에까지 뭐 필요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 통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자연의 밭 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이면 거죠?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앞서서 그 교구에 대해서 혹시 더 같이 함께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 여기다 남겼으니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교구들이 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자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시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혹시 자료는 파일로 공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파일로는 공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어쨌든 학교의 예산으로 뭐 네. 구입하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니까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한 선생님께서 이제 소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20년 전에 환경 과목 부전공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도 환경의 중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 좀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이크 켜시고 하거나 화면을 나누시면. 네, 질문이 없으셔서 선생님 아까 더 좀 진행하시고자 하는 좀 말씀이 있으셨으면 좀 먼저 진행하시고 또 질문 나오면 좀 말씀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아까 사진 못 보여드렸던 거 조금 앞서 자료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에서 8차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1차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관련된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3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과 관련된 교구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없는 지구라든가 이런 거 제로 웨스트 가게는 아까 포장지가 없는 매장에 그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서 지금 하는 시민운동이잖아요. 시그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플랫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울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데 조사를 같이 해본다든가, 얼마 전에 교사 연수 때도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런 채식이라든가 제로웨스트 샵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문해 보는 것들도 사전 과제라든가 학생들에게 모든 과제로 제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는 햇빛 발전소 사례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햇빛 발전소 학생들이 참여했던 여러 사례들, 그다음 녹색 소비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매장에 가서 불필요한 포장재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해보는 그런 학습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8자시에서 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좀 저희 나라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에코스쿨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 에코 개수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에너지, 폐기물, 물순환을 고려한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문부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사진입니다. 옥상 녹화라든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 폐기물의 이런 선순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순환, 중수도를 활용한다든가 우수를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온실가스의 70%는 이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물에서 나옵니다. 수송에서는 14%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학교 건물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일 많이 준비를 해야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노원에 가면 에너지 자립, 제로 에너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사용한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탄소 중립, 에너지 중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일단은 적게 써야 되겠죠. 단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환기라든가 교육관관의 친환경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 부하를 저감하고 자연과 공생하도록 학교 시설을 환경 교육의 실제 교재이자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리모델링 리노베이션하는 에코스쿨 에코 개수 사업, 에코스쿨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2,000여 개 학교 가까운 학교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부성이라든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노베이션하는 우리 공간 개선 프로젝트라든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도 그린과 스마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업이 이 환경 개선이 공간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환경 의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환경교육의 발신 거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환경성이라든가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에 대해서 이런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도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형, 태양열 이용형, 기타 신에너지 활용형,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형, 자원 공생형, 목재 이용형, 자원 리사이클형들 다양한 유형들이 이렇게 횡간으로 또 종간으로 뭐 이것을 다 같이 실천하는 에코스쿨 사례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이 에너지 소비량을 과연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확한 연구나 이런 전문가들과 협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재료에 관련된 학교를 개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과연 이 자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소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 발전형, 옥상이라든가 주로 벽면을 이용하겠죠. 통행로라든가 태양열 이용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형,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형. 그래서 복층 글래스를 쓴다든가 빗물 탱크를 설치해서 플랜터에 물주기를 활용한다든가 태양광 투사각이 제한된 루버라고 그러는데요. 빛에 들어오는 각도를 조정하는 이런 것들로 여름철에 그 더운 날씨들을 조절을 하는 거 있습니다. 자연 공생형은 일단은 학교에 있는 교재원들, 그다음에 5개 운동장들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 건물의 소재,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탄소를 머금고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우리 탄소 덩어리인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 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도 돌보고 그다음에 친환경성도 탄소 중립의 의지도 많이 했다.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시설이고요. 이렇게 그 환기 부분도 채광이랑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10년 이상 자료인데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키타큐슈에 있는 소네이가시 초등학교는 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양이나 루버 설치는 조금 우리 같이 이번에 학교 개선을 한다든가 공간에 변화 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루버죠. 아까 설명했던 빛이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는 각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벽면 녹화는 마찬가지겠죠. 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여름철에 우리 냉방하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고반사 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쿨 루프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하늘 걸쭉이나 야간 환기, 그 다음에 교실 개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우리 교실의 문을 뭐 3분의 2 정도를 개방을 해가지고 교실의 더운 기운들을 여름철에 빨리 빼내는 거. 하늘 굴뚝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외단열하는 거, 이중처하는 거. 그다음에 뭐 빗물을 활용해서 중수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청소용 학교에 쓰는 물이 거의 화장실에서 80% 이상 쓰여진다고 그러는데 화장실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중수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수로도. 그래서 우수를 좀 활용하자라는 얘기고요. 여기 절수형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쓰는 양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무의 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아까 얘기했던 목재를 이용해서 나무 리모델링한 리노베이션한 사례입니다. 사진 몇 장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4년 전부터 5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나무의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나무로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지금 신축 학교들은 목조로 한 22.6%, 전체 골조를요. 그다음에 목재, 마감재로 한 61% 정도 목조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리노베이션 학교들은 한 목조로 한 38.9%, 비목조로는 61.1%. 그래서 목조율이 굉장히 리노베이션하는데 많이 쓰고 학교에 지금 계단이라든가 벽면 나무로 활용해서 건축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아이들이 머무른 강당에서 다중 이용 시설도 목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얼추 25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학교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들, 실제로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 중립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분리수거나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의 탄소 중립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개선이나 개수가 되거나 리노베이션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생들과 스터디를 해서 커뮤니티 디자인하는데 반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일본 같은 경우도 한 97년부터 모든 학교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탄소 중립 학교 이런 프로젝트식으로 에코 개수 학교가 진행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변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공간의 친환경적인 어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봉사담화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예, 선생님, 다른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네, 일본에서는 정부에서도 이 학교 건축물에 대한 그런 개선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 저희도 전에 다큐 같은 데서 봤을 때 일본의 유치원 건물을 보고 깜짝 되게 신선하게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약간 빗나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올림픽 개최를 두고서 또 일본 정부는 여전히 또 강행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통로가 좀 제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민들이 일본 시민들이 좀 환경에 대한 시민운동의 역사가 좀 제법 길 텐데 좀 시민들은 좀 어떻게 어떤 여론들이 형성하고 있는지 좀 잘 몰라서 좀 약간 빗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좀 일본의 좀 사정들을 조금 더 좀 보완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각국의 사정들이 좀 다 다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제대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 사회가 잘하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게 시민혁명이 없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사회를 바꿔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실천이나 마을에서의 실천이나 이런 학교 내에서 실천은 굉장히 앞서가는 거에 비해서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 그다음에 어떤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일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지금 우리 연구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바로 피켓을 들고 나가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시민들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광화문 광장이 떠내려갔듯이 지금 아마 그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얘기가 뭐 그 주제하고는 제가 오늘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드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또 말씀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문부성에서 하고 있는 협업 작업들, 에코게스 학교 사업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마킹을 좀 해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교체한다.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바로 어제 이틀 있었던 나무를 벌목하고 새 나무를 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목재로서 활용되는 나무들을 지금은 현재는 그 학교에서 목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목재를 사용하면 좋은 건데 함부로 감벌을 하거나 벌목을 해서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목재로서 가공이 되어 있는 나무들을 되도록이면 교육 공간에 소재로서 좀 이용해보자 뭐 이런 거라 지금 일단은 그 지금의 그 학교를 이루고 있는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그 뭐랄까 인공적인 부분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벌목이나 이렇게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탄소 중립하겠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나무들 막 함부로 지금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보면 산간을 막 자르고 그래서 되게 비판적으로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였어요. 예, 선생님이 여쭤보신 게 그 난리가 났던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데요. 뭐 개인적인 진짜? 생각 어디에? 있으시면 네, 아니 채팅창에.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네. 나무가 30년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벌은 좀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숲을 관리해 주는 부분하고 이번에처럼 전면적으로 이렇게 숲을 30년 된 이상 뭐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숲을 이렇게 건드려서 벌목을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숲을 보면 이렇게 숨을 틔워주기 위해서 너무 이제 조림을 할 때 밀도랑 성장을 하면서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현상 때문에 또 쓰러지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지역으로 내려가면 산림청이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산림청에 항의를 하는 임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청도 때도 임업하시는 영농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나무 베지 말고 놔두기만 하면 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보냈던 가이드가 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베지 말아야 될 나무까지 벤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전문가들하고도 뭐 선생님들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네, 일단 약속한 시간은 4시 반까지여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좋고요. 괜찮으시면 뭐 참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중에서 특히 브라질의 그 어느 한 도시의 사례가 좀 궁금해서요. 다큐에서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서울의 차량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명칭은 모르겠지만 뭐 그쪽 브라질 한 도시에서 이렇게 따왔다고 하는데 벤치마킹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 도시가 혹시 쿠리치바. 예. 쿠리치바요. 쿠리치바요. 예. 쿠리치바 그러니까 저도 쿠리치바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세요. 네. 네. 그 도시에서 좀 어떻게 이런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쿠리치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질 않아서 뭐 저도 책에서 읽은 자료나 영상에서 본 자료겠지만 일단은 쿠리치바에서는 그 중앙과 이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해주는 차량이 일단은 탄소를 많이 유발하니까 온실가스를 그래서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해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지금 서울시가 가운데 지금 따로 별도의 지금 철도처럼 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고 또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에 그 우리 주민 참여를 통해서 폐기물을 좀 자원들을 자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99년도에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유럽에 프라이부르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는 쿠리치바가 있는데 이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보기 위해서 99년도에 독일어 공부를 해서 2000년도에 프라이부르크를 가봤어요. 유럽의 환경 수도라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소개됐는데요. 그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하니까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2000년도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그냥 열정만 많았을 시절인데 갔을 때 제일 느꼈던 게 프라이부르크 역이 햇빛 발전소, 태양광 발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보니까 2000년도 여름이었는데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용기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실천들 되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벌써 2000년도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다 보면 이런 숲과 하천이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길을 내거나 도로를 내면서. 근데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독일어라서 이 프라이부르크를 이렇게 도시 전체를 흐르는 작은 시계천을 물이 항상 흐르는 도시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청계천처럼 큰 사이즈가 아니라요. 제 기억에는 한 30cm 내외 그게 이 개울이 전 도시를 이렇게 순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숲이 도심 안에서 이렇게 되게 보면 도심에 되게 중요한 위치였는데도 이게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확보하는 것들 흑림이라고 그러죠. 발트왈트라고 해서 그 흑림을 굉장히 그 신성시하고 그거는 절대 개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밴쿠버라든가 뭐 호주에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을 많이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남미 브라질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학교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독일의 학교에서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정방형의 일자식 교사들이 많잖아요. 학교 건물을 보면. 근데 S자, 굴곡이 있는 학교 건물들이 많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숲도 중앙에 숲이 있다든가 운동장이 보통 우리 연병장식으로
축구를 차야 되는 시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2000년도에 제가 스위스나 독일에서 가서 보고 야, 학교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저는 곡선과 자연이 함께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강의해 주신 오창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일기 연수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기 때는 이제 수업이라든가 교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도 2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채팅창에서 자연과학교육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수업 관련 또 연수가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교육 연수 1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방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